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지라 사실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여유를 부리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곳 채널에서 짬짬이 듣는 여러분들 사연이 제 바쁜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곤 한답니다. 저 역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저희 가족에게만큼은 정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런 제 사연을 들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 채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도 바쁜 일상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흥미로운 사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30이 조금 넘어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 당시 남편이나 저나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었기에 그런 서로의 형편에 대한 공감대가 컸습니다. 비록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였지만 남편이나 저나 맞이였기 때문에 밑에 동생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겪은 바 있었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고생한 걸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쉽게 마음이 열리잖아요. 저희 남편과 저도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5년 넘게 결혼하면서 항상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늦어졌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느 정도 동생들 머리 굵고 취직해서 제 앞가림은 이제 알아서 하겠다 싶을 때까지 여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비로소 막내 동생까지 취직을 하고 나자 그제야 오롯이 저희 둘 문제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에 더더욱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항상 공감해주는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서로의 인생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결혼해서도 집안에 어른이 계시지 않으니 저희끼리 모든 걸 헤쳐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서로 도닥이며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결혼 전에는 동생들 건사한다고 크게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가급적이면 맞벌이를 하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2년 만에 들어선 아이가 쌍둥이인 걸 확인하고 나자 일 욕심이 제법 많았던 저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나 낳아 기르기도 쉽지 않았는데 둘이라니. 솔직히 나 겁나. 둘을 한꺼번에 키우는 것도 엄두가 안 나고 동시에 신생아 둘 양육하면서 현실적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기도 힘들잖아. 우리 아직 돈 많이 모아야 하는데. 그러지 말자 여보. 다 우리 애들이랑 우리끼리 잘 살려고 돈도 모으려고 한 거잖아. 우리가 그동안 이 아이들을 얼마나 기다렸어. 당신은 우리 아이들 가진 것만으로도 정말 큰일 했어.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 건강만 생각해. 그토록 바라던 아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 가지고도 좀처럼 밝은 얼굴을 하지 못하는 저를 보고 남편이 저를 안심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임신하고 나서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바람에 부쩍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나 서럽더라고요. 그동안은 저 나름대로 씩씩하게 살면서 힘든 일도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동안 서름이 차곡차곡 쌓였던 모양입니다. 그게 몸도 마음도 약해지니 순식간에 사람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다른 집 산모들은 친정엄마가 귀한 딸아이 가졌다고 그리들 살뜰히 챙겨주신다고 하던데 양가에 예뻐해 주실 어른 한 명 안 계신 저희 집 형편 때문에 남편도 제가 많이 가여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걱정할 일 없도록 해주마 하는 남편 말에 근심을 가득 안고 결국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수입에 대한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남녀 남매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행히도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자라면서도 크게 아픈 곳 없이 쑥쑥 잘도 자라났고요. 참으로 기운이 넘쳐나는 아이들이었죠. 그런 만큼 아이들한테 손갈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혼자서 어떻게 팔팔한 아이들을 한꺼번에 둘이나 키워냈는지 제가 생각해도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이 독박육아지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부터 남편 혼자 일하게 되면서 외벌이가 되자 둘이서 벌던 걸 어떻게든 메꿔보겠다고 남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추가 근무나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제 배가 불러올수록 남편은 점점 살이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보기도 전에 남편부터 큰일 나겠다 싶어 일을 줄일 것을 권유했으나 남편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나 전에 당신한테 했던 말 허투루 한 말 아니야.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은 내 몸을 갈아서라도 절대 고생 안 시킬 거야. 당신도 나 하나 믿고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시집와줬는데 지금껏 고생만 한 당신 앞으로는 고생 같은 거 모르고 살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당신 남편 고작 이런 걸로 쓰러질 일은 없을 테니까. 안쓰러우면서도 저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든든했어요. 남편이 저렇게 애쓰는 걸 아는데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육아로 또 지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가 첫 조카라 그런지 제 동생들이나 남편 동생들도 자주 들러서 아이들 보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헛일한 건 아니었나 본지 양가 동생들 모두 바르고 의젓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크게 해준 건 없었지만 항상 제 언니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을 안고 사는 삼촌과 이모들 덕분에 저희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도 어른들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었죠. 남편 업무는 기본적으로는 사무직이었으나 중소기업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책상에만 앉아서 일을 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적고 직원이 적을수록 나머지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의 범위는 광범위했으니까요. 어떨 때는 사장이라는 놈이 꼭두 새벽부터 불러내서는 골프 접대가 있다며 지방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밤늦게까지 술 처먹은 사장이 부르면 쏜살같이 달려나가 사장차를 운전해서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도 흔했습니다. 술 처먹었으면 곱게 들어가던가. 요새 대리운전도 얼마나 많은데 힘들게 일하다 겨우 집에 들어와서 간신히 좀 쉬는 사람을 불러다 지 운전기사를 시켜? 그럴 거면 기사 월급도 주던가. 있는 놈들이 더하다더니 당신 사장놈이 딱 그 꼴이다. 너무 열 올리지 마.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난 정말로 괜찮아. 내가 속이 상해 그렇지. 속이 상해서. 지가 뭔데 남의 집 귀한 남편을 이렇게 못살게 부려먹어? 밖에 나가면 상정도 안 할 놈이. 속상한 마음에 남편 앞에서 우라통을 터뜨리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그 더러운 회사 때려치우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딸린 새끼가 벌써 둘에 저도 전업주부로 집에 눌러앉은 판에 그러기도 쉽지 않았죠.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회사 관두지 말고 아등바등 붙어 있어야 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 봐요. 내 사람 힘들어할 때 도움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건 지켜보는 사람 마음으로서도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성실히
회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남편한테 그런 허드렛 일까지 시킨 사장놈이 일말의 양심은 있는 모양인지 남편도 승진을 하게 되면서 월급이 조금이나마 오르면서 숨통이 좀 트이게 되었어요. 그 덕에 추가 근무에도 조금은 자유로워진 남편은 그렇게 얻은 소중한 시간을 모조리 저희 가족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생각이 간절할 법도 하기도 한데 남편은 퇴근하면 곧장 칼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저한테서 거의 뺏듯이 아이들을 데려가서는 단 두어 시간이나마 제가 숨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었죠. 결혼해서 아이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는 남편분들이 많은 편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요. 그러니 남편에게는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부모복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도 남편 복은 있나 보다. 아이들과 뒹굴며 신나게 놀아주는 남편 모습을 보며 내심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고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저에게도 하루 단 몇 시간의 꿀맛 같은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정신 팔려서 할 수 없었던 넘쳐나는 집안일을 해결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 보면서 틈틈이 집안일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빠르게 집안일을 해결하는 게 훨씬 수월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 시집가서 애 키운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수년간 거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 생각도 나더라고요. 사실 저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가족들 제외한 거의 모든 인맥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시기죠. 저 역시 그런 시기를 막 헤쳐나와서인지 본의 아니게 아이들 키우며 산다고 자의반 타의반 집에만 갇혀 산 시간이 제법 되다 보니 친구들 소식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렇게 몇몇 친구들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간만에 소식이 닿은 친구들과 그간의 밀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삶의 낙이 되어주었죠. 비록 다들 바빠서 얼굴 한번 볼 시간 빼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나 전화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어찌나 할 말이 많던지 저는 처녀 때는 제가 이렇게 말 많은 아줌마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전업주부로 아이들 키우며 살면서 속에 쌓아둔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말문이 터지고 좀 자라서인지 한 번씩 아이들 이모, 고모, 삼촌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재워주는 일도 종종 생겼어요. 워낙 제 동생들과 시누이 도련님이 유난스레 첫 조카들을 물고 빨고 예뻐하는 바람에 아이들도 이모, 고모, 삼촌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떼를 쓸 때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조카들이 예쁘다고 해도 그만한 아이들 밤새 데리고 있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기도 하고 아이들 버릇 나빠질까봐 매번 허락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그렇게 아이들 맡아주는 게 솔직히 편할 때도 많더라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로는 남편과 단둘이 보낼 시간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때에 비하면 정말 감개무량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이들 임신했을 때부터 쌍둥이들을 그만큼 키워내기까지 남편도 정말이지 애를 많이 썼거든요. 결혼해서 그 정도 살면 남편이 남의 편이 된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던데 저희는 의지가지가 될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지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무조건적인 서로의 편이 되어줬거든요. 그래서인지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변함없이 우직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주책이라며 야유하기도 했으나 내심 저희 부부를 부러워한다는 건 굳이 티내지 않았어요. 너도 참 유별나다. 난 우리 남편 야근하는 날이 그렇게 꿀맛 같던데 아직도 남편이랑 둘이 있는 게 그렇게 좋아? 연애할 때도 얘네 신랑 참 살뜰했잖아.
남자가 그 정도는 해줘야 여자도 챙겨줄 맛이 나지. 친구들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아이들 맡기고 저희 둘만 남은 날에는 어떻게든 남편 피로를 풀어줄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던 저였습니다. 평소에는 허리띠 졸라맨다고 엄두도 못 내던 호캉스도 한번 해보고 남편 피로를 풀어주겠다며 어설프게 마사지를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시도는 남편에 의해 번번이 저지당했지만요. 쌍둥이랑 하루 종일 씨름한다고 손목이 나만하질 않으면서 마사지는 무슨 마사지야? 해줘도 내가 해줘야지. 그렇게 역으로 남편한테 마사지를 받다가 노곤해져서 먼저 골아떨어지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제 딴에는 애를 쓴 거였는데 역시 남편한테는 역부족이다 싶었습니다. 승진한 이후로는 야근을 해도 예전처럼 거의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오는 날이 드물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야근하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남편 월급은 승진 이후부터 쭉 동결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이렇게 야근까지 시키다니. 남편 회사 사장을 좋게 생각하려 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진 전까지는 자기 운전기사 노릇부터 온갖 허드렛 일까지 남편을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라 자기 집 머슴처럼 알고 부리던 꼴을 떠올리면 부하가 치밀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나마 남편은 승진을 하고 밑으로 새 직원이 들어오면서 사장이 운전기사 노릇도 그 신임에게 넘어갔으나 인간이 개과천선할 인간이 못 되니 여전히 그런 사장놈 밑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요새 갑자기 일이 왜 이렇게 많아?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어? 사장이 새로운 거래 루트를 터보겠답시고 여기저기 들쑤시는 데가 많아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네. 하는 거에 비해서 아직 별다른 성과가 나오질 않아서 답답하네. 그런 거 트는 게 사장이 해야 할 일 아니야? 이젠 진짜 별걸로 다 사람을 못 살게 구네. 내 남편 볼살 쭉 내린 거 봐. 괜찮아. 나도 이제 1, 2년 차도 아니고 요령 비워가며 중간에 쉴 거 다 쉬고 일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요령이라고는 모르는 남편이 회사 일이라고 그렇게 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저 저를 안심시키려는 하얀 거짓말일 뿐이었겠죠. 여전히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잠시라도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업 관련한 문제를 얘기하다 그 원인인 남편의 잦은 야근에 대해 언급하자 평소에 저희 부부 사이가 좋은 걸 안 잊고게 생각하던 친구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그거 전형적인 바람 전조 증상 아니야? 내 남편은 안 그럴 거라고 철석같이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말고 미리미리 알아봐. 내가 살아보니까 그럴 사람 안 그럴 사람 정해진 게 아니더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고깝게 들지는 말고. 얼마 전에 남편의 외도로 서로 죽이니 사니하며 서로 밑바닥까지 다 보이며 이혼을 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얘기하는 걸 무조건 탓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었어요. 남편과 바람이라니. 그렇게 서로 안 어울리는 단어도 없겠다 싶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의 의도를 의심해 보라니 듣고 있던 다른 친구들도 제 눈치를 슬슬 보았습니다. 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쟤네 부부 사이 좋은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지. 그 말에 그 친구가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온 세상 남자들이 다 썩을 놈으로 보일 테니 저희 남편 역성을 드는 친구들 말이 귓등으로도 안 들릴 게 뻔했어요. 야, 나라고 처음부터 그 인간이 내 뒤통수 칠 거라고 그런 놈하고 결혼했겠어? 나도 그놈이 평생 나 말고 여자라곤 쳐다도 안 볼 줄 알았어. 그런데 넋놓고 그 망할 놈 믿고만 있다가 지금 내 꼴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원래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듣기 불편한 법이야.
믿고 안 믿고는 네 자유지만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나중에 왜 그런 얘기 안 해줬냐며 원망하지나 마. 괜히 부업 얘기 한번 꺼냈다. 간만에 만난 친구들 분위기가 싸해진 것 같아 멋쩍게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비록 대수롭지 않은 척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기혼 여성분들이라면 농담이라도 외도라는 두 글자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 마음을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제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들 자기 남편만은 그럴 리 없다고 믿고들 사는 것 또한 사실이니 괜히 찝찝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는 와중에도 남편의 야근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특히 새벽까지 퇴근을 못하는 날이 많아지자 걱정을 넘어 슬슬 신경줄이 당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디랑 무슨 거래 루트를 뚫길래 이 시간까지 집에를 안 보낸대요. 그 거래처라는 곳 인간들은 퇴근도 안 한답니까? 날이 갈수록 남편 말에서 구멍이 보이자 이 사람이 정말로 야근을 하느라고 늦게 들어온 건 맞는가 싶은 의심까지 들었어요. 아무래도 친구의 외도 얘기 때문에 저도 괜히 그런 쪽으로 생각에 물꼬가 트인 건가 싶어 늦게까지 일하며 고생하는 남편에게 남몰래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신 술 마셨어? 자정이 넘어 퇴근한 남편을 맞이하다 남편 몸에서 훅 끼치는 술 냄새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차를 가지고 퇴근한 걸 봤는데 야근하다 돌아왔다는 남편이 이렇게 술 냄새가 날 일이 대체 뭐가 있어요? 설마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리가 없는데 싶어 낯빛을 확인하니 얼굴은 말짱한 것이 또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바짝 다가가서 추궁하는 저를 보고 남편이 당황한 모양인지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이거 잠깐 사장님 심부름 갔다가 취하신 분이 실수를 좀 하셔서 이렇게 됐어. 야근 시키는 와중에 불러내기까지 해? 요샌 좀 안 그러더니 참 사람 안 바뀐다. 아니 무슨 술병을 뒤집어 쓰기라도 했어? 만차도록 마셔도 이렇게 술 냄새가 나진 않겠다. 얼른 들어가서 씻어. 제가 더 캐묻지 않고 욕실로 들여보내자 이때다 싶었는지 남편이 쏜살같이 욕실로 꽁무니를 빼더라고요. 꼭 어디 캥기는 구석이라도 있는 사람처럼요. 사실 속으로는 남편의 말에 그대로 수긍한 건 아니었어요. 자꾸 사고가 그런 쪽으로 튀어서 그런지 별것도 아닌 남편의 행동도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 경우가 잦은 때였습니다. 거기다 사장님 허드렛 일 전담은 이제 신입 직원한테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사장님 성정을 생각하면 갑자기 저렇게 예전 자기 모습을 다시 불러다 귀찮게 구는 것도 아주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쩐지 모든 게 석연치 않았죠.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정말로 남편에 대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그 옷 뭐야? 못 보던 옷인데? 남편은 패션의 패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몸에 걸치는 모든 옷들은 모조리 제 손을 거친 것들이었어요. 연애 때부터도 워낙 기본 셔츠 바지 말고는 아무것도 고를 줄 모르는 사람이라 제 손을 많이 탔죠. 한마디로 제가 모르는 남편 옷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판 처음 보는 옷을 입고 새벽에 집으로 기어들어왔으니 제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죠. 아, 이거 거래처에서 실수한 걸 막아줘서 고맙다며 보답으로 선물 받은 옷인데 자리에 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땀을 많이 흘려서 갈아입었어.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 그대로 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경직된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저 말이 거짓이라는 건 너무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야근을 했다며 새벽 늦은 시간에 귀가해놓고 아침에 아내가 입혀보낸 옷이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옷을 입고 집에 기어 들어온 남편. 여러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동안 사소하게 걸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어떤 불길한 결말에 다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으나 만에 하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하는 생각에 뒷목이 쭈뼛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 늦은 시간에 녹초가 다 되어 들어온 남편을 마냥 세워두기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슬슬 보는 게 느껴졌으나 그 순간만큼은 남편 얼굴을 쳐다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남편이 씻고 침대에 기어 들어오는 것도 모른 척하고 혼자서 복잡한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 후로 또다시 남편이 제가 모르는 옷을 입고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촉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번 의심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니 트집 잡을 일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어떨 때에는 하루 종일 남편의 외도물증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문득 깨닫고는 사람이 이렇게 미쳐가는 건가 싶어 섬뜩한 날도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남편의 귀가는 늦었기 때문에 이런 제 마음이 달래질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역시 갈수록 야근에 대한 변명이 빈약해졌습니다.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지 평소 거짓말 못하는 남편 입장에선 지어내는 데에도 분명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가진 건 없지만 단 한 번도 제게 숨기는 것 없이 항상 믿음을 주었던 남편이기에 그런 남편의 행동에 대한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는 정말 남편한테 여자가 있으면 나랑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당시 저는 말 그대로 경력단절 여성이었으니까요. 만약 남편이 새 여자랑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면 내가 우리 애들을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비참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한 생각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정작 남편을 추궁할 수조차 없었죠. 그날 역시 남편의 귀가가 여지없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 역시 거의 포기 상태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 귀가가 늦어도 자다 일어나서라도 남편 마중을 나갔었는데 그러지 않은 지도 벌써 2주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얼굴 보는 시간도 적은 남편과 대화할 기회도 줄어들었죠. 남편이 그런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 진작 눈치를 챘지만 저 역시 그 상황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에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은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밤중인 새벽 시간에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에 혹여 아이들이 깰까 싶어 잽싸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 씨 보호자 되시나요? 지금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는데 상태가 위급해 바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제가 상상으로만 그리고 있던 어떤 여자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왜 응급실에 누워 있답니까? 순간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습니다. 저는 순간 방 안에 잠든 쌍둥이들의 존재까지 잊고 문제의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남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피칠갑이 된 남편은 누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희 남편인지조차 못 알아볼 몰골이 되어 의식을 잃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이 사람 왜 대답을 안 해요? 이현우 씨 보호자 되세요? 일단 수술 동의서에 사인부터 해주세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합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펜을 부여잡고
간신히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꼴로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니 저 사람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대체 언제인가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사흘 전에 출근하면서 제게 출근 인사를 건네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여전히 저희 사이는 서먹해져 있었죠. 여보, 나 다녀올게. 오늘 수고해. 그때 남편 말에 제가 대꾸를 했던가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그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속으로 남편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떠올리자 그만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어졌습니다. 곧 남편이 수술실로 이동해야 한다는 말에 떨리는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남편 손을 잡아주었어요. 남편 손에는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순간 어마어마한 공포심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이 사람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이 무서운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손을 잡고 수술실로 이동하는데 웬 여자 하나가 저의 곁에서 조금 떨어져 거리를 두고 계속 쫓아왔어요. 처음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 저 여자는 계속 제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생각하며 남편을 수술실로 들여보냈습니다. 남편 손이 빠져나간 제 손에 남편 피가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그 핏자국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제 꼴을 안절부절 못하며 바라보고 서 있던 여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 여자는 참 젊고 예뻤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저런 여자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법한 여자였어요. 입고 있는 옷이나 메고 있는 가방도 전부 고급품으로 보였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머리는 산발에 늘어진 티셔츠에 슬리퍼를 찍찍 끌고 있는 제 꼴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여자가 그렇게 상상만 했던 남편의 여자인가 생각하니 전투력이 소멸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이 아심한 시각에 저 여자와 지금까지 단둘이 있다 사고를 당한 건가 생각하니 저 여자만 저렇게 멀쩡한 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죄인처럼 서 있던 여자가 비로소 입을 떼자 듣게 된 말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여자는 온몸을 벌벌 떨며 간신히 제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호를 확인하기는 했는데 불빛 때문에 당황해서 핸들을 꺾는 바람에 정말로 일부러 남편분 차를 친 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편과 외도를 하는 사이가 아닌가 의심했던 그 여자는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 실수로 제 남편 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 가해자였던 겁니다. 남편을 감히 적골로 만들었다는 여자에 대한 분노와 남편이 적골이 되고도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와 엮여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저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으로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도저히 제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달려들어 양어깨를 부여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하필이면 내 남편이야? 우리 애기 아빠야. 저 사람이 대체 왜 저런 꼴로 들어야 해? 대체 왜? 그건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으나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대로 만약 저 사람이 영영 제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찢어지는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여자를 흔들지도 못하고 기운이 빠진 제가 수술실 바닥에 철퍽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제발, 여보 제발. 누구인지도 모를 존재에게 제발 저 사람을 무사히
저희 곁으로 돌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그저 저 사람만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렇게 수술실 앞에 못 박힌 듯 주저앉아 있는데 웬 처음 보는 사람이 제 남편 이름을 대며 저를 찾았습니다. 누구시죠? 이원우 씨가 일하시던 배달 대행업체 사고 처리 담당자입니다. 사고 정황이나 보상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 경황이 없으신 걸 알면서도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심려가 크시지요? 더 놀랄 일이 남아있을까 싶었는데 정말이지 놀랐습니다. 매일 직장 때문에 야근하는 사람이 무슨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사무직 직원인데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 저희 업체에서 일하신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아무래도 집에는 말씀을 못 하신 모양이네요. 난감한 표정으로 업체 담당자가 설명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그 빌어먹을 중소기업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건 벌써 반년도 더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 자리에 자기 조카를 꽂아 넣겠다고 그 더러운 사장놈이 사람을 그리 부려먹고 헌시짝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딸린 식구가 마누라의 쌍둥이 둘까지 있으니 남편은 곧장 일을 할 수 있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바로 일을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일이 워낙 고되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돈독해 줄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사정 이야기는 동료분들께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내가 되어서 몇 달 보지도 않은 사람들보다 남편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자괴감에 그만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정황이 그러니까 모두 저 몰래 실직 후 배달 일을 하는 걸 감추느라 생겼다는 거예요. 밤늦게 배달 대행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험한 일도 생기는 경우가 빈번해서 그래서 옷을 버리거나 술을 뒤집어 쓰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런 일들로 관두시는 경우도 저희 쪽에서는 흔하거든요. 그런데 이현우 씨는 그런 일에도 한 번도 불평불만 안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셔서 저희 업체 쪽에서도 좋게 평가하던 분이셨고요. 업무 중에 이런 병고를 당하시게 되어 저희도 유감입니다. 업무 중 당한 사고이니 저희 사측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 직원에게 저런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쓰다버리는 장기말 취급당하면서 회사를 나오면서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런 자기 마음 달래지도 못하고 또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처자식 굶기지 않겠다고 그 모진 고생을 다하면서도 엉뚱한 상상이나 하며 자기한테 차갑게 구는 못난 마누라를 보면서 또 얼마나 마음을 다쳤을까요? 평소 저희 부부를 질투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친구 괜한 말에 귀가 팔랑거려서는 제 아내가 저렇게 제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 취급한 걸 알게 되면 도대체 저 사람 심정은 어떨까요?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저 사람한테 잘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한테 무슨 모진 말을 해도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괜찮으니 제발 깨어나주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남편 사고 소식에 사색이 되어 달려와준 시댁 식구들과 제 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넋을 놓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그중 남편이 없다는 사실에 그렇게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수 있다니 제 안에 남편의 존재가 이리 큰 줄, 이런 식으로 실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술은 장장 8시간에 달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아마 수술이 조금만 더 지체되었더라도 남편의 목숨을 장담하기 어려웠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으나 의식이 회복되는 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는 너무 많이 울어 이제는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금 쏟아졌습니다. 제발 내 곁에 돌아와 주기만 해달라고 남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그나마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길지 않아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리는 마음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서니 아까 자신이 사고 가해자라 밝힌 여자가 중년의 남성과 함께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이 큰일을 수습할 자신이 없는 모양인지 본인 아버지를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을 적골로 만든 원흉이라고 생각하니 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자 존재 자체에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 딸을 뒤로 숨기고 가해자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가해자 아버지가 어두운 표정으로 한 말은 이러했습니다. 운전 당시 딸의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었고요. 평소처럼 안전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탄 외제차 주위로 불량한 무리들이 바이크를 타고 둘러쌌다고 합니다. 저도 어디선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이 엄두도 못 낼 만한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을, 특히 젊은 여자들을 타깃으로 위협하듯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있다는 걸요. 잔뜩 겁을 먹은 여자가 오토바이 뒤에 탄 인간이 쏘아대는 불빛에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자 당황해서 핸들을 트는 바람에 때마침 재수없게 그 자리를 지나던 제 남편 운전석 쪽을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과연 비싼 외제차라 그런지 여자는 타박상 정도만 입고 무사했으나 배달업체 측에서 제공한 값싼 차량에 타고 있던 제 남편에게 그런 행운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제 남편 입장에서 여자가 가해자인 건 맞지만 여자 또한 피해자였던 겁니다. 여자에게 난폭 운전을 한 무리들은 경찰에 입건이 되었다는 소식 역시 전해졌습니다. 남편 사고의 원흉인 그 잡놈들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었으나 남편이 의식도 없는 마당에 곁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저앉아 넋두리를 시작했습니다. 난 저 사람이 실직한 줄도 모르고 새벽까지 배달 일을 하는 줄도 몰랐어요. 저 사람은 나랑 쌍둥이 고생 안 시키겠다며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갖은 수모를 참아가며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 가족밖에 모르는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대체 왜 저런 꼴이 되어 누워 있어야 해요? 부모도 없이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저런 사람을 수상하다고 의심이나 하고 난 저 사람 아내 자격도 없어요. 어떻게든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 남편 사고의 가해자임에도 진정한 가해자가 따로 있다는 생각에 지친 제가 그만 경계심을 풀어버렸던 모양입니다. 여자와 여자 아버지는 당황하면서도 제가 안쓰러워 보이고 저희한테 미안했던지 저를 의자에 데려가 앉히고 토닥토닥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누구라도 좋으니 남편이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주는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염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만큼 남편의 사고로 심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간신히 제 울음이 잦아들자 여자의 아버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돕고 싶어서요. 남편분 깨어나시고 나면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는 지금 이런 회사에서 대표로 있습니다. 여자 아버지가 건넨 명함은 명함부터 고급스럽더라고요. 딱 봐도 남편이 원래 다니던 직장과는
급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자 차림이나 여자 아버지 차림도 그랬고요. 평소 같았으면 쌍소를 들고 환영할 일이었으나 남편이 저리 누워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 말에도 기운이 나질 않더군요. 그저 마음은 고맙게 받겠다며 아직 남편이 저런 상황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만 간신히 했어요. 그러고도 남편은 보름이나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온몸에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한 벌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건가? 그렇다면 남편이 아니라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하지 싶었어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티가 나는 법이라고. 부모 대신이었던 형님이 저리 맥을 못 추는 걸 보고 시댁 형제들도 참 많이 슬퍼했습니다. 우직한 매형이자 형부였던 제 남편을 그리워하는 건 제 동생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쌍둥이들에게는 아빠의 사고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나 한참을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빠와 엄마 탓에 아이들 또한 많이 우울해했어요. 다들 한마음으로 남편의 무사 귀환만을 바랐습니다. 이런 온 가족의 바람이 닿았는지 16일째 되는 날 간신히 눈꺼풀을 들어올린 남편을 보고 다들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기쁨이 제일이었을 거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찾기 시작하자 남편도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말을 알게 되었죠. 사고가 워낙 크게 났으니 제가 모든 일을 알게 되었으리라고는 짐작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마 남편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죄스러움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자 잘 들어 올려지지도 않는 손을 내밀어 미약한 힘으로 제 손을 겹쳐 잡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먼저 진실하지 못했던 건 나잖아. 사과를 해도 내가 먼저 해야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한테만큼은 솔직했어야 했는데 못난 자존심에 그리 긴 시간 당신 속인 벌을 받는 건지도 몰라. 벌이라니.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벌을 받아. 당신은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럼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왜 스스로는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 나한테는 당신이 제일 귀한 사람인데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취급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지 마, 여보.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직 통증이 가시지 않아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제게 애써 웃어주려 노력하는 남편이 애틋해 애간장이 녹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죽을 힘을 다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줬듯이 내 한평생 2번 다시 저 사람을 저버리는 일이 없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에 여자와 여자의 아버지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 둘도 얼마나 마음의 부채감이 컸겠습니까? 대인배답게 의도치 않은 사고 역시 너그러이 용서해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는 여자 아버지의 얼굴이 밝았어요. 처음에 일자리를 제안했을 때는 그저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았는데 직접 남편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자 남편 성품에 진심으로 끌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필요했던 인재가 바로 원우 씨 같은 분입니다. 요즘 스펙 좋은 사람들은 많아도 인성 갖춘 사람들은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 원우 씨가 들어와 주신다면 저희 회사라도 득이 많을 거예요. 부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앞으로 제 아내와 아이들 더 잘 지내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죽다 살아나는데 두려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염치 불구하고
좋은 제안 주신 것 감사히 수락하겠습니다. 뜻밖의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보장받게 되자 남편의 삶의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워낙 다친 곳이 많아 재활이 결코 쉽지 않았으나 남편은 저조차도 독하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재활에 몰두했습니다. 남편의 빠른 회복은 의료진들도 신기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3개월의 혹독한 재활을 이겨내고 남편은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차장 직함을 달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요. 워라밸이 확실하게 보장된 곳이라 출근도 퇴근도 안정적입니다. 야근이 거의 없어서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예전처럼 살뜰하게 저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이죠. 저희 가족에게 닥친 모진 시련을 함께 이겨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을 가진 탓이겠죠. 그 이후로도 제 걱정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며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마다 운동을 한 탓에 오히려 사고 전보다도 몸이 더 좋아진 남편입니다. 저 사람이 건강히 저희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이만하면 특별한 사연이라고 할 만하나요? 저희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려요.